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고 유럽이라든가 주요 국가들의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도 금리를 낮추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시기로 예측을 한다면 1월 말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인가? 그때 또 FOMC가 또 있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2월 1일이요. 네, 지금 사실 뭐 얘기가 가장 뭐 핵심인 거는 금리 뭐 내리는 거, 뭐 이거 뭐 언제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내리진 않겠지만 뭐 이번에도 뭔가 좀 그런 뭐 내린다는 뉘앙스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저도 공공기관 출신이거든요. 네. 전 직장이 뭐 공공 부분에서 한 저도 15년 가까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과 같은 또는 연준과 같은 공공기관의 생리를 좀 알아요. 네. 공공기관은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면 큰 성공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실패만 안 하면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사기업은 뭔가 작년과 똑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재작년과 똑같은 일 들고 온다. 야, 너 세상이 바뀌었는데 고객이 니즈가 바뀌었는데 이게 뭐야? 이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환경이라는 게 한 번에 막 급속도로 바뀐다든가 예측 못하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리면 민간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공 부분은 무조건 덕목이 확정적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됐구나. 그럴 때 움직이게 됩니다. 네. 시중에 많은 예측 중에서는 물가 기조가 떨어지는 게 완연히 확인만 돼도 금리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세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범주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연준 위원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 네. 이걸 딱 찍지 않고 속도만 2% 가깝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만 봤을 때 이 정도면 결국 2% 도달하겠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확 낮췄다. 그러다가 금리 낮춘 효과로 물가 다시 오르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죠. 2% 물가 상승률 당신들이 제시했던 목표치 그거 달성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뭐였고 근거는 뭐였느냐부터 공격을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의사결정합니다. 그 데이터라는 게 최소한 물가 상승률 2%라는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말과 거의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면 2%딱 찍으면 그 다음번 연준 회의 때 바로 금리 낮추느냐? 아니죠. 2%가 유지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또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쩌다 한번 우리 물가 한참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 잡히는 듯하다 다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가를 잡을 때도 2% 찍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2%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2% 찍고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는 2%대에 안착됐네요.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됐겠죠. 아직 3%대에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대에 내려온 다음에도 일정 기간을 지켜봐야 되다 보니 저는 빠르면 3분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파월 그 연준 의장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한 뭐 최대 한 3번 정도도 내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시그널을 좀 강하게 내비쳤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뭐 2%를 찍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이 파월은 경제학자 출신의 연준 의장이 아니라 네. 독특하게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 변호사 저도 제 주변에 변호사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얘네들이 립 서비스를 잘해. 그래서 파월이 연준의 공식적인 회의, 영구적으로 의사록에 남을 그런 회의에서 발언한 것과 그냥 언론 인터뷰라든가 어디 언론사와 대담 프로 나갔을 때 하는 논조가 좀 많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월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제가 증거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파월이 재임될 때 그때 심사받을 때 미국 의회에 출석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의회 많은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파월한테. 인플레이션 걱정을 이제 전 세계에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인플레이션 오는 거냐 물어봤더니 파월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죠? 네. 인플레이션 안 온다고 했어요. 일시적이다. 왜? 일시적이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인플레이션을 실제 속으로는 엄청 걱정하고 있다라는 걸 만약에 걱정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면 야, 쟤 임명하면 금리 엄청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럼 경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론 자체가 우호적인 게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니 사람들 희망고문일전정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거예요. 하면 그래? 그럼 금리 많이 안 올리나? 쟤는 예전에 볼커처럼 사람 다 죽어라 하고 이렇게 금리 조정 안 하는 사람인가 보네. 쟤 그냥 한 번 더 시켜줍시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거나 역사에 남지 않는 자리에선 립 서비스가 상당히 섞여 있어요. 실제 그런 파월 말처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강한 긴축이나 금리 인하 발언을 했던 대부분의 장소는 역사 히스토리컬하게 영구적으로 남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월이 그거 말고도 다른 발언도 했죠. 긴축의 기조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긴축이 멈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는 건 멈췄다는 것이지 바로 내리지 않는다는 논조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듣고 싶은 것만 지금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지금 한 뭐 3번 정도 내리겠다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그냥 립 서비스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도래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네. 그렇게 도래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물가가 그러면은 한 2%대로 어느 정도 좀 잡히고 그리고 그게 뭐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 가는 게 올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의 경기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조금 주춤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비도 주춤해지기 시작했고 집값에 대한 추세도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추세면은 경기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 물가 잡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물가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도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안에 2%대까지 떨어지는 건 저는 분명해 보이는데 연준 위원들이 코트를 단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전미경제학회라는 미국의 그냥 모든 경제학자들 다 모여서 학회하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다시 인플레가 한 번 더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대외적인 리스크, 전쟁 등일 수도 있고 원래 인플레가 역사적으로 한 번 잡히는 것 같다가 한 번 딱 다시 네. 뛰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에 꼭 들어간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해 3개를 낮춘다? 저는 조금 말이 빨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어찌 보면 그 전에 회의랑 완전 좀 약간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진짜 내리나 보다 하고 기대한 것도 있는데 뭐 네.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선거 시즌이거든요. 선거라서.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지명을 해준 사람인데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경제를 망치고 재선에 당선된 적이 없어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대통령은 2번 연달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기본 빵인데 딱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3명 꼽을 수가 있는데 카터, 그다음에 부시, 네. 그다음에 트럼프는 그 코로나 때문에 네. 포드 대통령이야 임기가 짧았던 거 생각하니까 예외를 치고 한 3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전부 이유는 다 경기가 안 좋아서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경기의 불씨를 선거 전까지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줘야 되잖아요. 올해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이런 약간 립 서비스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선거철이니까 그런 거 좀 네. 감안해서 들어야죠. 근데 이제 선거가 11월인데 그럼 벌써 1월, 그러니까 12월에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1년 전에 얘기하면은 이게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중간중간에 내린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뭔가 좀 오히려 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 부분의 수장이 어느 자리에서 그 인터뷰를 했느냐를 되게 많이 봐요. 국회에서 했는지 네. 아니면 우리로 따지면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언론인들하고 그냥 그 브리프하게 간담회 하다가 한 건지 그게 중요한데 파월이 항상 립 서비스를 많이 할 때는 정치나 아니면 경제계 이런 사람들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네. 굉장히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리더라도 뭐 거의 안 내리는 뭐 한 번 정도 내리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경기가 급냉하지 않으면 한 번, 2번 정도 전 예상합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항상 그 물가 상승률 뭐 2% 얘기하는데 이 2% 자체가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좀 올려야 된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한번 좀 나왔었었는데. 예,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논의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그 논의에 대해서 오프닝 발언 때 네.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2%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그걸 지금 수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논조에 발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당분간 뭐 학계에서는 아니 2%를 지켜야 되는 우리가 그 불문율을 만든 법적 근거 아니면 이론적 근거가 뭔데 했을 때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시장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었으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분은 함부로 룰을 바꾸면 안 돼요. 그거를 당분간 준용하겠다라고 파월도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월 그 발언 이후로 뭐 주가도 약간 뭐 오르고 막 약간 시장 분위기도 이제 진짜 금리 내려가나 보다 했던 것들은 그냥 약간 반짝했던 거다라고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우리가 금융회사들의 발언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파월의 이 이중적인 발언들 중에서 금융회사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발언에 코트를 많이 해요. 작년 2023년 1월 달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2023년 말쯤이면 금리 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융권은 뭐든지 너무 자기 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직한 형태로 자꾸 해석하려는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 자체를 다시 금융권이 해석한 걸 언론 보도가 하는데 그 금융권이 파월 발언을 이거 뭐 올해 3번 낮추겠는데 네. 뭐 이렇게 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투자 때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은 뭐 그렇게 보수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뭐 될까 말까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정도라면은 아직 지금 금리 격차도 한국하고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게 조정을 할 그럴 여지가 좀 없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이 미국 기준금리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3.5%까지 올려놓고 한동안 계속 유지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고 버틴 거니까 다른 금리가 좀 낮아지기를 낮춰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야지 정상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걔네 낮췄다고 우리도 같이 낮춰주면 또 금리 격차 계속되니까 이게 경제적인 컨디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고 유럽이라든가 주요 국가들의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도 금리를 낮추기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시기로 예측을 한다면 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저는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낮출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내부 사정만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금리 때문에 뭐 지금 뭐 부동산 PF도 그렇고 뭐 경제 뭐 성장률 자체도 뭐 지금 낮기 때문에 뭐 금리를 뭐 내리면 그러니까 내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뭐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아까 말한 외부 변수나 어떤 뭐 대외적인 뭐 경제 지표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좀 유지는 하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꼭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국은행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 로비 들어가면 딱 써 있어요. 물가 안정. 물가만 숙제로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숙제 해결 못했는데 남의 숙제를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물가 잡는 걸 위해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교수님 물가 잡겠다고 그렇게 높은 금리 계속 유지하면 아까 부익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내수경제 위축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1차적인 책임이 정부에게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 해결하거나 내수경제 위축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재정 정책의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준금리는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를 특정 섹터가 지금 위에 됐다고 해서 그걸 보고만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PF는 한국은행에서 저희는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좀 그건 빨리 조속히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수경제에서 특히 차상위 소득계층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부분도 그것도 산업부든 중기부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거 해결까지 한국은행에서 떠맡는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금리가 만약에 내려가지만 우리는 뭐 이제 가만히 있더라도 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뭐 주식시장 같은데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은 네. 확연히 그래도 이제 금리가 어쨌든 내려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은 멈춘 거 대비 이제 인하의 시작이면 심리는 많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권은 늘 선반영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반영이라는 것 때문에 분명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베팅할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전에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부 나는 이쯤 되면 금리 인하를 확신한다라는 분은 벌써 들어왔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파월 발언 이후에 약간 또 종합주가지수들이 올라갔던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야 박 교수와 비슷하게 난 좀 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금리가 실제 오르기 전에 타이밍을 봐서 한 사람이 분산 매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오는 기관, 먼저 들어온 기관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현상일 텐데 네. 그러면 심리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네. 주가 상승에 좀 방향으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뭐 선반영 다 끝났고 오히려 뭐 이벤트 터지면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 때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진짜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진짜 말 그대로 선반영이 이미 상당히 다 되어 있으면 그게 확정적 사실로 바뀌면 오히려 그동안 선반영된 사람들이 환매해버려요. 그리고 금리 인하돼서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금리가 인하되면 종합주가지수가 반드시 오른다라는 룰도 케바케예요. 네. 오히려 금리를 올릴 때 종합주가지수가 더 오른 적도 많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린다는 게 뭐겠어요.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지금 너무 경기 과열됐는데 금리라도 올려서 경기 좀 눌러야 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으면 금리 올릴 때 주가도 다시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만 보고 종합주가지수의 향배를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약간 좀 뭐 부수적인 그렇죠. 상황을 보면 될것 봐야죠. 같다. 네, 네. 그러면 또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은 조금 좀 지지부진하고 뭐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데 오히려 지금 그 주식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제 드디어 뭐 8만 전자 막 하면서 뭐 나 이제 뭐 구해달라고 맨날 뭐 몇 층에 있어야 하던 거 이제 뚫고 이제 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주식 시장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좀 훈풍 분다 이런 느낌 받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요즘 반도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올해 전망 같은 건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도체는 분명 2024년은 2023년과 달리 업황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부익남 채널에 네. 나와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 드렸는데 앞으로 반도체 새로운 이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일이 하나 생겼죠. AI예요. 네. 예전에 코로나19 때는 B2C를 중심으로 한 노트북 교체한다, 뭐 생활가전 교체한다라는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그리고 일부 집에서 컨텐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좋아졌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AI와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등에 대해서 분명 이번 해는 실적이 큰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기대감이 벌써 반영돼서 8만 전자까지 다시 온 것이고요. 네. 그래서 10만 전자 근처까지 갈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오히려 2024년 반도체 경기는 나쁠 거 없는데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SK를 약간 걱정해요. SK.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만 보기도 하지만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룹사 전체의 역할극을 봐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가장 돈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쏟아붓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쏟아붓기 전략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왜? 다른 계열사들이 정말 업계 리딩 회사들이거든요. 보험회사 1등 삼성생명, 삼성화재, 증권사 어떤 파트, 어떤 기준으로 1등 삼성증권, 건설사 1등 네. 삼성물산 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자 거래든 뭐 일감 몰아주기든 하여튼 그런 거 차지하고 삼성이 반도체에 또 몇십조 원 쏟아부을 수 있는 시드머니가 이런 데서 캐시플로로 생기니까 또 들어가고 또 네.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물 들어올 때 노졌고 남들보다 더 규모감 있게 져서 저가로 대량 생산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그룹사 내부에서 갖춰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에서 LG에서 반도체 한다고 했었을 때 네. 하이닉스 전신이죠. 네. 저는 그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LG가 형제들하고 다시 계열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이 몰빵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될 인더스트리에서 어느 계열사에서 돈을 벌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노른자의 계열사를 다 GS가 가져갔거든요.
나갔거든요. 네. GS 건설, 네. GS 칼텍스 그리고 일부 LS도 나갔고 그 다음에 LIG라는 방위산업체 괜찮은 거 가지고 있었던 거기도 띄워줬어요. 그러면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어디서 벌어서 쏟아부을 건데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LG는 결국 그 당시 반도체를 넘겨줬죠. 현대 하이닉스에. 네. 그런데 지금 SK가 어떤 상황이냐면 돈을 억수로 쏟아부어야 될 산업군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2차 전지와 그러네요. 반도체. 네. LG는 그때 반도체는 국가가 억지로 LG 너 반도체 하지 마 해서 뺏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철치부심해서 한 게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LG는 다른 계열사에서 돈 벌면 그거 2차 전지에 전지에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투자해야지만 되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우리가 방점 찍고 1등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근데 SK만 둘 다를 하겠대. 그러면 이게 SK 구조상 지금 가능한 건가라고 봤을 때 한때는 가능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한 해 영업이익이 막 10조 원이 네. 넘고 막 야, 이 정도면 할만 하겠네 했는데 그때 뭐 10조 벌고 20조 벌고 했을 때 제가 원하지 않는 그림. SK가 갑자기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개만 잘해도 전 세계 탑 티어의 반열에 들어가는 좋은 회사가 될 텐데 시총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명망에 네. 그런데 갑자기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 무슨 수소를 하겠다, 네. 뭐 별의별 걸 막 인수합병을 하고 다 하네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계속 반도체 경기가 좋다라는 보장도 없는 건데. 네.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2차 전지 이 사업은 또 기폭이 있거든요. 정책적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결국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 SK에서 M&A로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지금 제대로 돈 벌고 있는 거 없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지금 모아둔 돈 거의 다 썼고 약간 다시 좀 네. 매출은 올라오긴 했지만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제 돈을 더 써야 될 상황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려고 얘네가 지금 이걸 하느냐.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는 2024년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지금 통장의 잔고가 지금 비는 상황.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격차가 이제 벌어지나요? 왜냐면은 뭐 그래봐야 뭐 업체가 뭐 3개밖에 없는데 네. 뭐 2등이 뭐 조금 주춤한다고 해서 뭐 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망하진 않겠는데 네. 미래 지향성이 훼손되면 시총은 확 꺾여요. 우리 마이크론은 시총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매출 대비나 이런 거 봤을 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저 미국 증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훨씬 기대감이 높다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얘네는 메모리 반도체만 할 애들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뭐라든가 앞으로 뭔가를 더 할 놈들이야. 그게 이제 있는 건데 돈 떨어지면 그거 투자 못 하는 거거든요. 계속 어떻게 보면 21세기 나사못이 돼버린 디램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진짜 나사못이거든요. 디램은 이제 고부가가치 나사못. 그 나사못 잘 만드는 걸로 밸류를 얼마나 인정받을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 하이닉스가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뭐 한 1년 단위로 보면은 오히려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 네, 하이닉스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하나가 HBM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2나노, 3나노까지 공정이 팍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뭔가 퍼포먼스를 더 하려면 방법이 뭘까 살펴봤더니 기존에 있는 걸 쌓자. 그리고 CPU 근처에 바짝 붙이자. 네. 그러면 병목 현상도 덜하고 더 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궁극적인 혁신을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A를 B로 만드는 혁신이 아니라 A를 A-로 만드는 혁신. 이것도 대단한 혁신이에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걸로 중간 거점 브릿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연 그럼 이 IT라는 게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걸로 만족하는 기술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HBM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분명 2024년은 저도 괜찮게 본다 말씀드렸지만 네. 그 다음에 그런 고부가가치 기술을 확 튀기 위해서 투자는 뭘로 할 건데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게 제 고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최근에 네. SK그룹의 대빵들이 다 물갈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간간히 이제 뭐 제 관련된 뭐 신문 칼럼이나 이런 거 쓰는 네. 거 기고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박정호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 한 분이 나오거든요. 네. SK텔레콤의 네. 사장님이셨다 SK그룹의 부회장이었던 박정호 네. 부회장님. 네. 이분이 요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봤더니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네. 그게 그만큼 이제는 좀 물갈이를 하고 쇄신을 해야겠다. 내부에서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SK의 또 하나의 축인 그 2차 전지 산업도 지금 뭐 전기차 쪽에 뭐 수요 좀 약간 정체되기도 하고 뭐 지금 뭐 상황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도 뭐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럼 이쪽은 뭐 근데 매출은 뭐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는 뭐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2차 전지는 정해진 미래긴 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속도 조절을 좀 하시기를 저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많이 권고하는 편이에요. 친환경이니 뭐니 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네. 그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강했더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의 시장 상황이 주춤해지거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니즈가 조금 주춤해졌다면 예전과 같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거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분명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지금 뭐 전기차가 대세야 이거보다는 우리가 템포 조정이 좀 들어갈 여지가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좀 어떤 나라들에서는 뭐 내연기관으로 다시 좀 약간 맞아요. 좀 회귀를 해야 네, 되겠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좀 비용도 좀 비싸고 그렇죠. 뭐 충전 인프라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요. 지금의 어떤 계획대로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는 지금 조금 쉽지 않은 뭐 그럴 수도 있고 LG도 그렇죠.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에 좀 올인한 곳들은 조금 고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저는 LG는 그래도 숙제를 하나만 부여하고 거기다 돈 쓰겠습니다 했는데 SK가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했었을 때 야, 이 수습을 빨리 하셔야 된다. 제가 뭐 나빠지라 고사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빨리 대안을 찾으셔야 그렇죠. 된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는 또 현금도 유보량도 많고 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이 삼성전자가 일부러 그런 건지 어쩔 수 없이 그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SDI에 대한 정확한 업무 지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라든가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공급망 확보 이게 좀 주춤했어요. 네. 오히려 그게 지금은 좌충수가 아니라 네. 수를 잘 뒀네. 보수적으로. 네.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오히려 너무 좀 적극적으로 안 한 게 네. 다행일 수도 있다. 네. 그럼 아까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친환경이라는 게 어찌 보면 중국 견제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럼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분위기 미중 분쟁은 뭐 여전히 뭐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좀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강화될 거예요. 민주당하고 공화당도 요즘에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약들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화당 지지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원하는 니즈가 있어요. 중국 견제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네. 이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오든 간에 양쪽 모두 기존의 어떤 노선에 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중국 압박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공약에 넣었다고? 그럼 묻고 더블로 가 해서 공화당이 또 넣을 거고.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래? 우리도 그럼 더 늦게 마치 부동산 정책처럼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미중 간의 갈등은 더더욱 굉장히 요원해질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얼마나 갈 때까지 가고 있는지 봤어요. 우리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난 뒤일 그렇죠. 거예요. 그죠? 지금 며칠 뒤면 합니다. 네. 그런데 대만 총통 선거를 미국이 민진당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79년 이후 대만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아직 국가가 아닌 대만과 무역협정을 체결해줬어요. 미국이. 국가가 아닌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그곳에 미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해줬어요. 약간 친미 성향인 곳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민진당이.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자, 우리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네. 민진당 찍어주십시오라고 푸시해 준 거예요. 네. 민진당에게 두둑한 선물을 준 거거든요. 자, 봐라. 우린 독립국가로 유지할 수 있고 중국 눈치 볼 필요 없고 우리 탈중국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민진당. 미국으로부터 이런 선물 가져왔지 않냐? 우리를 뽑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중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민진당 수뇌부가 정당대 비슷한 걸 하면서 세레모니 하면서 막 언론 네. 브리핑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대만 상공 위로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그랬었더니만 이제 우리로 따지면 경보 문자 띠띠 울리는 게 다 울려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서로 이제 푸시하는 거죠. 민진당 찍지 말고 국민당 찍어야 돼 하면서 지금 그래서 대만 총통 선거만 보더라도 야 미국과 중국이 한치 양보가 없구나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뭐 중국도 뭐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고, 그렇죠. 그럼 미국도 그렇게 계속 대만을 뭐 자기 편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 분쟁을 넘어가지고 진짜 뭔가 한번 뭐 큰 사고가 한번 터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올해 안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원래 저희 같은 그 공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합리성을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까요 말까요를 우리나라 외교 통상 분야의 대가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전쟁 안 난다는 투표가 거의 90%였어요.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양안 간의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역시 합리성에 의거해서. 네. 그런데 뭐 리더십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 약간 미국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어쨌든 지금 뭐 중국과의 분쟁을 조금 더 격하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연말에 대선일 텐데 뭐 누가 당선되든 결국에 이렇게 계속 그 긴장감이 계속 가면 이게 해소의 기미가 뭐 어디 뭐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소의 기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우린 우위를 잡았다. 네. 예전에 80년대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과정에서 일본을 눌렀다고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난 뒤에는 일본을 덜 괴롭혔거든요. 오히려 일본도 넙죽 엎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패권에 도전하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넙죽 엎드렸을 때 미국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네. 일본이 원하는 것 조금씩 들어주면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밸류로 넣었거든요. 네. 그 길드로 그렇게 했는데 일본처럼. 네 그런 수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될 거고요. 중국은 그렇게까지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중국 전문가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어떤 공산당의 그 대만을 바라보는 거는 그 우리가 그냥 뭐 북한과 통일하자 뭐 이전 수준이 아니던데 아주 뭐 절대절명의 약간 그런 목표처럼 생각하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TSMC 반도체 그거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전체 이유가 100이라고 하면 5%도 안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해안이에요. 해안. 영해 확보. 우리가 중국을 가만히 중국 지도 한번 켜보시면요. 의외로 고립무원이에요. 중국이 나갈 데가 없죠. 나갈 데가 없어요. 네. 내륙은 이중 내륙 국가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거치지 않고서는 대양으로 못 가요. 그 인도양으로 바로 가려고 하더라도 동남아 국가를 거쳐야지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래도 중국의 일성지 도시들 가만히 보면 태평양을 다 접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오키나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대만에 더 가까이 있어요. 네. 오키나와가. 그리고 오키나와의 부속섬은 대만 바로 위에 있어요. 네. 거기까지 일본 영해고요. 그럼 바로 밑에가 대만이죠. 그럼 네. 대만 영해고요. 그 밑에 남중국해라고 불리우는 곳은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다 섬을 두고 또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네. 이 남중국해에는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두 척이 연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영해에서 남중국해라면서요. 남의 영해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만이 독립국가가 돼버리는 순간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만약에 중국 영토가 돼버렸다. 네. 그러면 이제 루트 확 털지죠. 전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에 도전했을 때 그 나라의 힘을 빼는 제일 영순위 전략은 고립시키는 거야. 네. 아이솔레이션.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뭐 격렬한 뭐 그런 뭐 전쟁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에 어떤 힘과 힘, 그러니까 강대 강의 대결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1위와 2위의 싸움이고 또 1위가 되고 싶은 자, 또 지키고 싶은 자의 또 싸움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뭐 해결은 안 되는 분위기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공화당, 민주당 뭐 둘 중에 뭐 조금이라도 뭐 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공화당이 조금
조금 더 강경하게 좀 밀어붙일 영향을 좀 보일까요?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중동과 관련된 전략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수급 체계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시아파나 수니파 모두를 아우르는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것은 중동 지역에 새로운 어떤 뭐랄까 헤게모니를 지정해주고 미국이 그거를 다 우호적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기저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아파에 해당되는 이란을 빼고 수니파와 이스라엘을 엮어주는 형태를 더 원했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그 내용은 슬로건은 똑같은데 세부 방침이 다른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중국도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가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어디서 그걸 조달받아야 되는데 이란과의 관계가 중국이 더 돈독해지는지 조금 그래도 거리감을 두는지 요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이 약간 숨통이 중국이 튀어지면 중국 내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한 돈을 쓰고 있는데 네. 약간 숨통이 튀어서 이건 달리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속도 조절이 조금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신재생 에너지에 몰빵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몰빵을 하고 있는 수준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할 태양광 패널을 중국 혼자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져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급에서 뭔가 제약을 받았을 때 확실히 전환하겠다라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아주 많이 위축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정으로 트럼프가 뭐 당선되면 실제로 뭐 그렇게 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완벽하게 백도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2차 전지 공장들 대부분이 공교롭게 공화당 텃밭에 지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지지계층들이 있는 곳에서 공장 짓고 있는데 그걸 전부 못 본 척한다? 이거는 사실은 쉽진 않고요. 대신 분명한 속도 조정은 할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벌써 언급하기 시작했던 게 아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전기 자동차와 같은 비싼 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미국 국민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 판세를 예측하는 건 한국보다 훨씬 쉬워요. 각 후보자들에게 후원금 내는 협회들이 다 리스트가 공개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셰일층에서는 네. 지원을 엄청 받거든요. 그러면 셰일 쪽에다 돈 받아놓고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원하는 대로 추진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속도 조절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미국 쪽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그럼 원래대로 약간 뭐 아까 말한 그 석유라든지 네. 이런 전통의 에너지 쪽으로 투자로 좀 약간 전환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지율이 뭐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대선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도 송사가 좀 걸려 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원래 어느 정당 출신의 대통령을 이렇게 송사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압박을 하면 지지자들이 뭉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 바이든으로 민주당 쪽도 결국 확정이 돼버리고 나면 또 뭉치거든요. 네. 그때 지지율 조사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그런 섣불리 예측해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럼 보통 한 어느 정도쯤 되면은 좀 뭔가 좀 투자자들 마인드로 약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나? 이게 11월이 사람마다 되셨는데. 달라요.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의외로 행복한 투자를 좋아해요. 네. 불확실할 때 넣어서 난 더 많이 먹어야겠다. 네. 그것도 전략이죠. 근데 확정적일 때 들어가서 조금 먹어도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트럼프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분위기네? 그러면 그때 셰일 관련해서 넣어서 남들 20% 먹을 때 저 15%든 10% 먹어도 10% 먹은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감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확정된 증거를 갖추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내 감인데 지금 판세를 난 이렇게 읽어. 그런 것만 가지고 왜 금쪽 같은 내 돈을 넣느냐. 전 그런 주의라서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로 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요즘에 뭐 네. 물론 미국은 뭐 조금 뭐 좋긴 하지만 나머지 뭐 한국 주식이나 뭐 부동산 다들 좀 뭐 조용조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뭘 투자해야 될까 한번 이렇게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뭐 세계 경제나 아니면 어떤 뭐 정세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그래도 올해 뭐 선거랑 상관없이 좀 유망하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단연코 AI예요. AI. 네. 이 파괴력은 뭐 옛날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 네. 그리고 IT 처음 붐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처음 불거졌을 때 스마트폰, 이거와 똑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에 대한 향배와 흐름, 그리고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옥석 잘 가려서 투자하시면 뭐 우리 흔히 말해서 텐베거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10만% 수익률, 뭐 10,000% 수익률 기본으로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단기간에 급격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도 막 주가가 막 폭등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좀 받쳐줘야 될 텐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AI 쪽이 아직 뭐 이렇게 돈을 막 잘 벌고 이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뭔가 실적에서도 뭐 보여주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AI 기술에 대해서 제가 주목도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실적을 보이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을 좀 투여해야 네. 돼요. 그런데 이 AI가 그 물리적인 시간을 완벽하게 단축시켜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뭐 증시 얘기하셨으니까 증시로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네. 이 이슈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전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재료공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관련 내용을 제가 아는 외국에 있는 지인, 한국 학자인데 외국 교수로 계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했더니 왜 제가 한국에 있는 교수들한테는 안 물어봤냐면 우리 학계는 너무 네트워크가 세. 네. 그거 하고 있는 사람과 한두 달이 건너면 알고 하다 보니까 이 발언의 이 객관성을 제가 좀 담보하기 어려워서 외국에 공부하고 계속 외국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한국에서는 신소재를 만드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네. 왜요? 했더니 이 신소재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상의 광종을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막 새로운. 그런 온도하고 네. 압력하고 화학 처리해서 막 비빔밥을 만들어서 툭 내놨는데 내놓은 그 물건이 자연 상태의 상온과 상압에서 상당 기간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새로운 물질이 나온 거예요. 네. 쓸모가 있던 없던 간에. 네. 그런데 이걸 하려면 그 자연산의 광종을 수많은 온도와 압력으로 배합하는 그걸 트라이 앤 에러로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뒤늦게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온 나라가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벌써 100년 이전부터 그걸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지금 섞어찌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 해봤는데 안 되는데 몰랐구나. 이런 걸 자기들은 알고 있고 한국은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초전도체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이거는 쇠뻑이다. 우연히 네. 우와 나왔다. 이런 운이 대박 터진 거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바둑 잘 두기로 유명한 그 알파고 인공지능이 네. 신소재 그걸 투여해봤거든요. 야, 너 이제 바둑 그만두고 신소재 한번 해봐. 자연상의 광종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다양한 거 해봐. 했더니 우리 인류가 800년 걸려서 나올 결과를 17일 만에 끝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미국의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 결과가 일치하는지 해봤더니 실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걸 다 나눠서 막 하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원 한 4-5명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줄 잘 알아서 신소재 산업에 뛰어들면 800년 동안 할 일을 17일 만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흔히 말해서 바로바로 배틀을 떠도 되는 환경을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달리 말하면 시가총액에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달성하거나 매출액을 의미 있게 올리는 시간이 급격히 단축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를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그전에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특정 인더스트리에 많이 모여지는 적용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IT를 중심으로
하거나 제조를 중심으로 하거나. 네. 근데 AI는 안 접목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AI는 AI를 이용할 줄 아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그냥 세상은 갈린다. 이렇게 해도 정말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용하는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라면 네. 그 AI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게 AI가 일정 부분은 범용 기술이고요. 그 네. 범용 기술을 자신들이 어플리케이션화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로 변형하는 거거든요. 그 AI 원천 기술은 그래서 그것들 중에 가지고 있는 회사를 오픈 AI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원천이다 보니까 다 오픈, 알아서 쓰세요고 그걸 잘 활용한다는 건 이걸 내 비즈니스에 내 산업에 이렇게 녹이면 되겠구나. 그건 각자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AI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좀 혁신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렇죠. 아마 우리 유튜브 업계에서도 AI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적용해서 의미 있다라는 수준의 검증을 받으면 네. 초대박 유튜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뭐 쉽게 이해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 아닌가요? 지금 뭐 코파일럿 해가지고 PPT 뭐 알아서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부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우리 흔히 말해서 MS 오피스 네. 다음번 버전 시범판 써본 분들이 있어요. MS에서 저희가 다음 MS 오피스 버전은 AI가 탑재되어 있는 MS 워드와 MS PPT를 만들어봤는데 전문가로서 한번 써보시고 의견 좀 주세요. 이거 써본 네. 분들이 있거든요. 뭐 각서 썼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거 써봤는데 그 판 끝난 것 같아. MS가 이긴 것 같아. 적어도 그쪽 파트에서는 그럴 정도로 화끈한가 봐요. 그래서 정호 너도 요즘 뭐 PPT 만드는데 혹시 뭐 대학원생 학생들이나 누구 고용하니?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제가 많이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 그거 네가 안 만들어도 돼.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벌써 MS는 좀 앞서가는 분야가 있고 네. 구글과 애플도 스마트폰에 들어간 이 OS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하려고 준비 잔뜩 하고 있고 각자 또 지금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예전에 그 IT 쪽에 시가총액 컸던 기업들이 또 한번 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사이에서도 또 희비가 갈리겠죠.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야 되는 게 뭐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뭐 작년이죠. 작년은 뭐 사실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뭐 그래도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작년 경제를 저는 선방했다. 그 정도면 선방이다. 네. 올해 경제는 수치상은 작년보다 낫다. 네. 그런데 체감은 작년보다 어렵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치가 좋아진다라는 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수출입 성적표라든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경기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수치상의 안정감은 꽤 가질 수가 있고요. 물가도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는 분명 좋을 거예요. 근데 체감은 왜 안 좋으냐? 내수가 안 좋을 거예요. 수출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나름대로 견실한 회복세를 보일 것 같은데 내수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업종 바로 건설, 부동산 여기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들이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업종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우리가 슬쩍 해야 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요즘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견실한 회사 다니고 있네라고 부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을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초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저앉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사실 되게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뭐 임금을 좀 올려가지고 나도 물가를 좀 방어하자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었을 텐데 실제 그거는 그냥 희망이지 현실화는 잘 안 됐을 수도 있을까요? 좀 임금 상승의 여력이 좀 없는 건가요 지금? 지금 임금 상승의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코로나 때 잘 나갔던 IT 업종은 임금 상승 제로, 그다음에 신규 고용 제로인 회사들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군은
우리 부익남 같은 아주 명망 있는 컨텐츠 가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종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건설 파트 뭐 더 잘하실 네.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슬 좀 내수를 기반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부가 그래도 좀 뭐 민간 소비 좀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뭐 좀 약간 희망 섞인 얘기다. 저는 솔직히 네. 뭐 그렇게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수치를 우리 예년 같은 목표로 달성해 보겠습니다라는 정부도 그런 자기 스스로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코로나 기간이나 그 이전 기간의 경제 성장률 2% 초반에 달성했었던 그 성적표의 상당 부분의 기여도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였어요. 왜? 코로나 기간 동안 다 어렵다니까 정부가 막 돈 써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을 대비해야죠. 재정 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부 긴축하겠습니다. 그걸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이유가 있죠. 인플레 잡으려고. 그래서 긴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난 한 5, 6년 동안 가장 경제 성장률의 기여도가 컸던 섹터 중에 하나인 정부가 긴축을 했는데 성적표가 비슷하다? 그럼 어디서 이 경제 활동을 했느냐? 당연히 근거로 내세울 게 민간 소비가 늘어날 거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목표치 설정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유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네.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관광도 활성화 시킨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또 상반기에도 예산 집행도 많이 하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네. 분위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4월에 총선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조금이라도 좀 붐업을 시키는 뭐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안 될까요? 붐업보다도 급한 불을 잘 꺼보자인 것 같아요. 부동산 PF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보다는 지금 하나하나 좀 걱정되는 회사들인 태영 이미 터졌고 네. 뭐 신세계나 롯데나 몇 개 이제 인구 해자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의 문제가 더 선거 전에 크게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논조가 많고요. 터졌다 하면 빨리 봉합하자. 너도 네. 빨리 사죄 좀 내라. 성의 표시를 해야 우리도 도와주지. 이런 수순으로 지금 일단 해결을 해보자라는 논조가 더 강한 것 같고 지금 경기를 크게 부양해보자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수를 분양하기에도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거든요. 이번 정권은 왜 이상하게 경기 부양을 안 하냐.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보를 안 하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가 있잖아요. 경기 안 좋을 때 정부가 적극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좀 감안은 살짝은 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이번에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잡는다고 치고 올해든 뭐 내년이든 잡아서 이제 금리도 다시 낮추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성장을 좀 해보자 하면서 뭐 좀 이렇게 박차를 가하면 예전에는 이제 경제 성장은 되는데 물가가 좀 안 오르고 안정돼가지고 뭐 되게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또 그러면 다시 한번 돈을 풀고 그러면 다시 또 물가가 또 올라가는 뭐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여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의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현격한 기여를 한 게 누구냐 하면요. 네. 중국이에요. 네.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 들여왔기 때문에 최종 제품이 싸진 것이고 중국산 인력들이 하다못해 동네 분식집에서 서빙 봐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먹는 김밥, 떡볶이가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물건을 싸게 만들 줄 아는 저 나라랑 슬슬 이 차단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슬슬 비싸게 주고 사올 수밖에 없고 내국인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 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생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그동안은 자유무역한다고 해서 제일 싼 곳에서 사서 제일 싸게 조립하는 곳에서 조립해서 제일 싸게 배달해 줄 수 있는 국제 선사 태워서 유통을 했는데 이제 그 반이 또 막히는 거잖아요. 중국계는 안 써야 된다. 네. 그럼 또 그 과정에서 또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달리 저물가 기조가 완벽하게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또 섣부른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건설사가 되게 좀 상황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뭐 건물을 짓겠다고 해도 뭐 분양가가 요즘 계속 높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솔직히 뭐 원가가 높아지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가 물건을 못 만드니까 지금 이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
부동산 쪽은 앞으로 그냥 계속 안 좋아지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계속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제가 부익남 채널에 나올 때마다 네. 드리는 말씀 양극화. 네. 좋아지는 동네, 좋아지는 물건, 그리고 안 좋아지는 동네, 안 좋아지는 물건, 시비가 계속 엇갈려질 것 같고요. 경제가 아무리 저성장 기조를 가고 경제가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 와중에도 새로운 산업은 생기고 이 와중에도 누구 돈 좀 벌었다며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실물이긴 하나 또 합리적인 재화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치제이자 가치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특정인을 언급해서 송구합니다만 우리 그 최근에 급스타가 돼서 떼돈 번 이명웅이라는 분. 네. 그분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었더니만 얼마 전에 저도 뉴스 봤더니 집 사셨더라고요. 네. 뭐 저기 마포 쪽인 걸로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그쪽에 뭐 펜트하우스 뭐 몇십억짜리 샀다. 자, 그분이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시세가 얼마나 오를 것이고 한 5년 뒤면 내가 얼마에 되팔 수 있을 거다. 그거 주판 튕기고 산 걸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고 그동안 밤새서 뭐 일했는지 뭐 공연을 많이 다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칭찬이에요. 나도 이제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자. 그거거든요. 그런 수요는 계속 있어요. AI 이제 뭐 대세된다. 그럼 그걸로 돈 번 가게가 있을 수 있고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스타트업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 똑같죠. 나도 이제 번듯한 동네 가서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그거는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주거단지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장에 부합하는 거는 계속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는 체험을 해서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대만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흐름 보실 때 일본과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일본은 내수 시장도 억 이상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크고 뭐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고 네. 뭐 경제 구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처럼 가계 부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일본은 국가 부채가 많고 좀 다른 면이 네.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설명할 때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국과 오히려 딱 똑같은 곳이 대만이에요. 뭐 이거는 너무 역사가 똑같아요.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권위주의 정부 지날 때 거기는 장제스가 그러네요. 80년대까지 계엄했던 거 이것도 비슷하고 국가 주도로 육성하는 산업도 거기도 반도체 우리도 반도체 비슷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적인 또 인구 구조적인 그런 모든 게 비슷해요. 그래서 국제 통계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통계가 많다 보니까 대만이 빠졌는데 합계 출생률이 1 이하인 국가는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 2개밖에 없어요. 한국과 대만. 우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2035년 정도 되면 대만의 인구위원회라는 어떤 정부기관이 있는데 거기 예측이면 본인들이 한국제 끼고 합계 출생률이 제일 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벽히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대만 타이페이의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늘 그 소리 하잖아요. 교수님 결국 인구 줄면 실수요 없는데 부동산 다 꺼지는 거잖아요. 아니, 오르지 않을 요인인 거 저도 알고 언젠가 그 영향이 미치는 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영향이 다 미치는 거냐 일부 지역에만 미치는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비교군일 수 있는데 네. 대만의 부동산 흐름이 지금까지는 우리랑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과열됐어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해당되는 타이페이, 우리로 따지면 강남과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신타이페이. 신타이페이는 타이페이가 너무 과밀화되다 보니까 우리랑 그것도 똑같아요. 신도시를 지은 게 걔네는 삥 둘렀어요. 네. 신타이페이라고. 그쪽 지역에 우리로 따지면 1기 신도시와 강남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래서 대규모 단지들 만들어줬는데 집값이 다 폭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 총통 선거가 MZ 세대들은 그거 단죄하겠다고. 나는 평생 이제 살아도 집 못 산다. 네. 그리고 대만의 그럼 임영웅 같은 어떤 네. 슈퍼스타들이 사는 동네 아파트 가격.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제일 거래 비싸게 된 아파트 가격이 한남동에 있는 뭐 180억짜리 하나가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네. 대만 제일 비싼 아파트 타이페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한 2배는 되는 건가요? 360억? 네. 업. 아 그래요? 한 500억 드세요?
업 한 1,000억 가는 780억. 780억. 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 계속 네.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나 돈 평생 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돈 있어.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집에 남다르게 투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인간의 욕구예요. 그게 떨어지느냐 마는지 평가할 필요 없어. 우리 명품 백 사는 사람에게 야, 너 이게 그런 평가를 왜 합니까? 그건 그 사람 마음인 거지. 그래서 뭐 그런 동네의 흐름은 계속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대만도 이제 소득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않아요. 예. 그에 비해서 또 집값이 또 상당히 또 비싼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또 약간 뭐 비슷한 지리적인 요건들도 있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뭐 거기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 부동산 PF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다루면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좀 뭐 도와주고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편에서는 아니 지금 뭐 좋을 때 돈 잘 벌어놓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한다고 해서 다 살려주면 되냐? 이거는 망할 건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쪽 PF가 좀 심각하기는 한 건지 그리고 이게 터지게 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걸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두 가지 의견, 그 두 가지 의견이 다 맞는 거죠. 어떻게 하나만 맞겠어요. 우리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도 해야 되는데 분배도 해야 되고 네. 분배도 해야 되는데 성장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OX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수익까지 어느 선까지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다 살려주면 이제 건설회사들 다 도덕적 해이 생기죠. 그렇죠. 야 그냥 하면 결국 다 살려줘.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다 안 살려주느냐? 아 그럼 국가 경제에 영향 미치는 게 사실이고 그거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마침 공교롭게 이것도 특정 건설사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시양 분양을 받고 있었어. 네. 그런데 국가가 다 안 살려줍니다 하면 그 국가 정책 찬성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누군가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의 피해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살려줄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제가 요즘 그런 거에 TF팀에 들어가 있는 학자 한 분하고 그제 저녁을 먹었는데 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만요. 일단 지방 물건은 주택이 많아요. 서울과 수도권은 우리 주택 아닌 우리 지식산업센터, 예,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 빌딩들이 많아요. 그런데 빌딩은 단죄를 해도 야 니네 이렇게 부동산 PF 그동안 방만하게 했고 이런 걸로 떼돈 벌어서 준 재벌인 척 하더니 이제 문제 생겨서 나한테 찾아온 거야? 안 돼 해도 그 빌딩에 분양하거나 저 사무실 산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여윳돈 있어서 내 집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투자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약간 단죄를 해도 그분들이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긴 누를 수가 있는데 네. 지방은 어떠냐? 나 이제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렇죠. 번 돈 다 넣어놨는데 네. 그게 이렇게 자빠지면 이런 물건이 거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관점에서만 보면 지방은 살리고 서울 수도권에 쓸데없는 지산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주저앉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PF의 옥석을 가릴 때는 수익성이라는 관점이잖아요. 수익성을 들여다봤더니 지방의 주택단지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단지 이런 거 지은 게 오히려 이거는 아니 처음부터 여기에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냐라고 보이는 물건이 그쪽에 오히려 더 많고 지산은 조금 양보하면 정말 또 경기 좋아지면 다시 찰만한 곳들이 꽤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걸 또 생각하자니 또 반대고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게 둘 다 맞는 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 선은 아주 정량화된 수치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큰 돈 버셨던 분들의 성의 표시, 사죄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회생 계획이나 이런 자구 계획 이런 것도 중요할 거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는 이 PF가 사태가 되게 뭐 심각하고 이게 겨우겨우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아무리 뭐 컨트롤하려고 해도 터진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터지게 하지는 않겠다 정도로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터질 정도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목이 잡힌다 이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PF 문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제 앞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아파트라는 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놔야 뭔가 좀 나중에 공급도 순차적으로 될 텐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시면서 앞으로 한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네. 2, 3년 뒤에 공급 부족 사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맨몸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걸 정부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 사이드에서 뭐 신도시 발표를 또 한다 이런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괜히 네. 부동산 시장만 들썩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생각해낸 자구안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맡겨드릴 테니까 조합원에서 알아서 합의 보셔서 진행하세요. 네. 이게 차선책으로 나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공급 문제 생기겠는데 계속 인구수는 줄지만 가구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 대학 졸업한 친구들도 일자리 찾아서 탁구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상황이니 이거 어떻게든 공급은 더 해야 되고 또 낙후된 아파트 말고 나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니즈 있기 때문에 또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혼자 총대매기에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으니 그동안 못하고 있던 규제는 완화해 줄 테니 알아서 합의해서 진행하시면 우리가 뭘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가 공급 부족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죠. 오늘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제 안전진단 같은 거 우선은 면제해 줄 테니까 빨리 조합 만들어서 진행하고 나중에 받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주택자 뭐 이런 것들 규제 같은 것들도 원론적으로는 다 폐지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또 약간 발표까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공급에 대한 좀 맞아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아파트라는 거 뭐 재건축도 결국에 멸실하고 짓고 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네. 그럼 당장 공급해야 되는 건 사실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류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쪽은 또 전세 사기 때문에 또 박살나 있는 상황인데 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과 관련된 규제를 슬슬 손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의 인구 구조의 추세가 1인 가구거든요. 네. 그러면 방 2개, 3개짜리는 국민평형 준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내가 몸 누일 곳, 거실 하나에다 방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피스텔 쪽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를 더 완화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게 오피스텔을 더 짓게 만들려면 오피스텔 사겠다는 사람에게 1가구 다주택을 적용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고민도 좀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바뀌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논의를 좀 약간 계속하고 고민을 있습니다. 하고 있다. 걱정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어떤 뭐 공급이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건설사들도 지금 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막아줄 겸.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일지는 뭐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아직 그 급상승의 그 여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사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너무 급상승한 건 다 동의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국가 경제에 위해됐다는 것도 다 하는 일이고. 그러면 올라온 거니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당분간 네. 좀 여기 있어주면 물가 올라서 어느 정도 선에는 예년처럼 오른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좀 당분간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뭐 27년까지 가계부채를 100%로 맞추겠다, 그러니까 찬찬히 네. 맞춰가겠다, 뭐 이렇게 한 것도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좀 약간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정책은 제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 또 네. 초기 때문에 또 네. 새해 또 초반에 또 이제 어쨌든 한 해를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부동산 특히 이제 뭐 투자 뭐 아니면 이번에는 좀 내 집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청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고려할 수 있게 올해 부동산 시장의 뭐 변수 가장 뭐 중요한 변수 같은 거 뭐 몇 개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분들을 희망하거나 한 주택 이상을 희망하는 분들은 올해는 그런 걸 살 수 있는 기회장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하나 더 사는 건 다주택자로 앉혀줄게라든가 네. 지금 하여튼 건설 경기를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누가 집을 더 사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더 사라고 하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돈 있는데 못 투자하고 있던 사람에게 건설도 살려야 되고 지방 소멸도 막아야 되니 살려면 사쇼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하쇼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있으니 다주택자
투자들은 뭔가 요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확실히 얘기한 것 같아요. 지방 소멸 지역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애를 낳으세요. 애 낳으면 네. 저희가 확실히 밀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출산과 같이 집장만 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도와지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전 괜찮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됐고,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출생률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어떤 정책이든 간에 처음에 제대로 세팅되긴 쉽지가 않거든요. 이 방향성은 전 맞다고 보고요. 이거를 이제 계속 파인 튜닝 해야죠. 네. 요 정도 대출 이자 할인해 주는 거는 애 안 나는구나. 그럼 더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고 그걸로도 안 나는구나. 그러면 도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은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올해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작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이유가 사실 많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회복한 거거든요. 그럼 올해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정부의 지금 목표는 부동산은 과열시킬 생각도 전혀 없고 꺼트릴 생각도 전혀 없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PF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더 주춤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하반기에 추가 혜택은 더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혜택의 상황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보면은 정부가 어떤 그 정말 목에 차가지고 이거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저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무언가 뭐 지방이든 아니면 아까 말한 뭐 지산이든 뭐든 이 건설 시장에 지금 뭔가 좀 시한폭탄처럼 터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반대로 또 기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부익남이 의외로 세종시에는 관료분들도 많이 보세요. 네. 그런데 혹시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아이디어 권해드리고 싶은데,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 지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지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거기 꽉 채우기 쉽지 않은 독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수익성 검토 안 하고 잘 못 지은 거. 네. 그거는 이 기회에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는 인허가라든가 규제 좀 네. 풀어줬으면 그럼 더 훨씬 더 빨리 적어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 1, 2인 가구한테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로는 사실 좀 그럼요. 대규모 공급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개별적인 뭐 비아파트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걸 좀 활용하는 식으로 하는 그렇죠.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정부의 정책이 오늘도 또 하나 나왔고요. 예. 그리고 아마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 교수님과 2024년에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특히 뭐 세계 경제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청해주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부익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